어머니,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저 정말 한 번만. 지연아, 이제 그만해. 너가 우리 준호에게 한 짓을 알고 있어. 저는 평범한 60대 주부 영숙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아들 준호를 키워왔죠. 준호는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아들을 보면서 저는 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35이 되던 해 드디어 결혼하겠다는 여자를 데려왔어요. 그날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봄이 막 시작되던 3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죠. 준호가 전화로 말했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소개시켜드릴 사람이 있어요. 목소리에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의 그런 목소리를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우리 준호도 자기 사람을 만났구나 하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죠. 초인종이 울렸을 때 저는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으로 나갔어요. 문을 열자 준호 옆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좋았습니다. 단정한 회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를 입은 그녀는 우아하면서도 지적인 분위기를 풍겼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연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도 차분하고 교양 있어 보였죠. 손에는 비싼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처음 뵙는데 빈손으로 올 수 없어서요. 작은 선물입니다. 쇼핑백 안에는 고급 한과 세트와 건강식품이 들어 있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른 만날 때 이런 정성을 보이는 경우가 드문데 지연은 참 예의가 바르구나 싶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연은 자기소개를 했어요.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현재는 외국계 기업의 마케팅팀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사업을 하시는데 꽤 성공하셔서 강남에 빌딩을 몇 채 가지고 계신다고 했죠. 대화 중간중간 영어 단어를 자연스럽게 섞어 쓰는 모습도 세련되어 보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수출입 사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글로벌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지연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우리 집안과는 차원이 다른 집안의 딸 같았어요. 솔직히 조금 기가 눌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중산층이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로는 제가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며 어렵사리 준호를 키워왔거든요. 준호는 지연을 바라보는 눈빛이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그녀가 말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가 물을 마시려 하면 얼른 컵을 건네주고 정말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아들이 저렇게 한 여자를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편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식사를 하면서 저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정확히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그런 느낌이었어요. 지연은 젓가락질이 서툴렀습니다. 생선을 먹을 때도 가시를 발라내는 게 익숙하지 않아 보였죠. 명문가 딸이라면서 기본적인 식사 예절이 조금 어색해 보였어요. 또 한 가지 그녀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낼 때 잠깐 보였는데 최신형 명품 핸드폰이 아니라 꽤 오래된 모델이었어요. 외국계 기업 다니고 부유한 집안 딸이라는 사람이 핸드폰은 왜 그렇게 낡은 걸 쓸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집밥 먹어본 게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부모님이 늘 바쁘셔서 어렸을 때부터 외식을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정성스러운 집밥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고급 레스토랑 음식을 먹고 자란 사람 같지 않게 제가 만든 평범한 된장찌개와 김치찌개를 허겁지겁 먹었어요. 배가 고팠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 집밥이 그리웠던 걸까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준호가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 의심이 괜한 것 같아 떨쳐버렸습니다. 식사 후 지연이 화장실에 간 사이 준호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지연이 어때요? 괜찮죠? 응, 참 좋은 애 같구나. 예의도 바르고.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엄마, 저 지연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빨리 하고 싶어요. 준호야, 이제 막 사귀기 시작한 거 아니야? 좀 더 알아보고. 아니에요, 엄마. 지연이가 제 운명의 여자예요. 이렇게 확신이 드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준호는 정말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아들이 평생 함께할 사람을 만났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었죠. 다만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 조금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그 후로 준호와 지연은 빠르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사귄 지 석 달 만에 약혼을 했고 그로부터 2달 후에 결혼식 날짜를 잡았습니다. 모두가 너무 빠른 거 아니냐고 걱정했지만 준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나이도 있고 지연이도 빨리 결혼하고 싶어 해요. 늦출 이유가 없어요. 그 사이 저는 지연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녀는 친절하고 다정했어요. 제게 자주 선물도 사다 주고 전화로 안부도 물었습니다. 며느리로서 손색이 없어 보였죠. 하지만 만날수록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눈에 띄었어요. 어느 날 우리가 함께 예단을 보러 갔을 때였습니다. 지연은 고급 브랜드 매장에서 옷을 고르면서도 가격표를 힐끔힐끔 보는 게 보였어요. 부유한 집안 딸이라면 가격을 그렇게 신경 쓸까요? 또 한 번은 제가 지연의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고 했을 때였어요.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 지금 해외 출장 중이세요. 아버지 사업 때문에 자주 외국을 왕래하셔서요. 결혼식 때는 꼭 오실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지연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오랜 세월 장사를 하면서 사람을 많이 봐온 제가 느끼기에 그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가슴 속에서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혹시 지연이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준호를 속이는 건 아닐까?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아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괜히 의심했다가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오랜 친구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숙은 은행에서 오랫동안 일한 경력이 있고 사람 보는 눈이 있는 친구였거든요. 미숙아, 나 상의할 게 있어. 저는 조심스럽게 지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숙은 제 말을 다 듣고 나서 말했어요. 영수가, 내 직감이 맞을 수도 있어. 요즘 결혼 사기가 많거든. 특히 재력 있는 척하면서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 조심스럽게라도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미숙의 말에 제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미숙이 제안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흥신소하는 사람이 있어. 조용히 신원 조회 좀 해보는 게 어때? 그게 좀 그렇지 않아? 며느리 될 사람을 뒤조사한다는 게. 아니야, 영수가. 내 아들 인생이 걸린 문제잖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더 힘들어. 미리 확인하는 게 낫지. 저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며칠을 밤새워 생각했어요. 결국 아들을 위해서라도 확인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약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걸로 끝이고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면 준호를 지켜야 하니까요. 저는 미숙의 소개로 한 조사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전문적으로 보였어요. 중년의 남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떤 조사를 원하시나요? 제 며느리 될 사람인데요. 신원을 확인하고 싶어요. 저는 지연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그녀가 말한 정보들을 전달했습니다. 조사 비용은 만만치 않았지만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어요.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시면 기본적인 조사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일주일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지연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괜한 의심을 하는 건 아닐까, 좋은 애를 의심해서 미안한 마음도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도 계속 들었어요. 준호는 결혼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신혼집 계약도 했고 가구도 주문했어요. 지연은 준호에게 신혼집 자금을 보태겠다며 이것저것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돈을 낸 건 거의 준호였습니다. 지연은 항상 이유를 대며 다음에 한꺼번에 드릴게요라고 말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조사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무실로 오라는 연락이었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곳을 찾아갔어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조사원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분 신원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조사원이 건넨 서류를 받아들었을 때 제 손은 부들부들 떨렸어요.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충격적인 내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지연 씨의 실제 신원은 그녀가 말한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명문대 졸업이 아니라 고졸이고요. 외국계 기업 근무도 거짓입니다. 실제로는 작은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네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더 심각한 건 빚입니다. 지연 씨는 현재 여러 금융기관에 총 8천만 원이 넘는 빚이 있습니다. 신용불량 상태고요. 8천만 원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조사원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년 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한 남자에게 접근했어요. 그때도 부유한 집안 딸이라고 속이고 결혼을 추진했죠. 다행히 그때는 결혼식 한 달 전에 상대방이 알아채서 파혼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 남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빌렸고 갚지 않았어요. 저는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너무 무거워서 제대로 들 수가 없었어요. 우리 준호가 제 아들이 결혼 사기를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은요? 강남에 빌딩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부모님은 지방의 작은 도시에 살고 계시고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세요. 빌딩은커녕 전세로 살고 계십니다. 지연 씨와는 연락도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결혼을 앞둔 상대에게요. 준호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서 말이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최근 지연 씨가 채권 추심업자들에게 쫓기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결혼을 서두르는 이유도 아마 이 때문일 겁니다. 결혼해서 배우자의 재산으로 빚을 갚으려는 거죠. 조사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준호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준호가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그렇게 사랑했던 여자가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면 어떤 충격을 받을까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을 지켜야 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집에 왔을 때 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왜 그렇게 심각한 표정이세요? 준호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얼굴이었어요. 준호야, 앉아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제 표정을 보더니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엄마? 지연이에 대해서야.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연이가 왜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조사 결과를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럴 리 없어요. 지연이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준호야, 여기 증거가 다 있어.
저는 조사 서류를 준호 앞에 내밀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한 장, 두 장 넘길수록 준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가 확인한 거야. 믿기 힘들겠지만 전부 사실이야. 준호는 서류를 떨어뜨리고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그리고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35의 어엿한 성인 남자가 아이처럼 소리내어 우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제가 그렇게 바보였어요? 이렇게까지 속았다는 게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준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제 품에서 한참을 울던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준호야, 당장 만나서 따져야지. 그리고 결혼은 취소해야 해. 다음 날 준호는 지연을 불러냈습니다. 저도 함께 갔어요.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지연이 들어왔을 때 그녀는 평소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어머님도 오셨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하지만 우리의 표정을 보더니 지연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준호 씨? 준호는 조사 서류를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다 뭐야, 지연아.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었어? 너의 신분도 집안도 전부 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큰 목소리였어요. 지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들어주세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 때문에 채권자들한테 쫓기고 있었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거지. 돈 때문에. 지연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준호 씨를 만나면서 정말로 마음이 생겼어요. 진심이에요. 저 준호 씨 정말 사랑해요. 사랑? 준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거짓말로 시작한 관계에서 무슨 사랑이 있어? 너는 날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돈을 사랑한 거잖아. 아니에요. 준호 씨, 제발 믿어주세요. 처음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진심이에요. 저 정말... 그만해.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카페 안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우리 결혼 취소야.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지연은 울며 매달렸습니다. 준호 씨,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 갚을게요. 빚도 제가 책임질게요. 제발.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지연을 보지 않았어요. 지연아,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가 우리 아들한테서 받은 돈, 그리고 신혼집 준비하느라 쓴 돈 전부 다 돌려받을 거야.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그리고 네가 다른 남자에게 했던 사기건도 고소할 거야. 지연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야. 우리 아들 인생 망치려고 한 대가는 치러야지.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지연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후 일주일 준호는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가슴 아팠어요. 나흘째 되던 날 저는 참다 못해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준호는 커튼을 친 어두운 방에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준호야. 제 목소리에 준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저 정말 바보예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속을 수가 있었을까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아니야, 준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준호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을 믿게 돼. 그게 잘못은 아니야. 잘못은 그 순수한 마음을 이용한 사람한테 있는 거지. 하지만 엄마,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결혼을 그렇게 서두른 것도, 이상한 점들을 눈 감아준 것도 다 제 잘못이에요. 준호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마음도 같이 울었어요. 준호야, 지금은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엄마가 옆에 있잖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저는 매일 준호를 돌봤습니다. 밥을 차려주고 말벗이 되어주고 그냥 옆에 있어 주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준호는 조금씩 방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지연이가 준호에게서 받은 돈들을 정리하고 법적 조치를 취했어요. 신혼집 계약금, 예단 비용, 그녀에게 빌려준 생활비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지연의 과거 사기 행각들도 조사했어요. 2년 전 피해자도 찾아내서 함께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지연은 결국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지연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전달된 편지였어요. 저는 준호 몰래 그 편지를 먼저 읽었습니다. 편지에는 사과의 말들이 가득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얼마나 후회하는지, 준호에게 얼마나 미안한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들을 믿을 수 없었어요. 진심인지 아니면 처벌을 피하기 위한 또 다른 연기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저는 그 편지를 준호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이제 막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애쓰는 중이었어요. 다시 흔들릴까봐 걱정되었습니다. 2달이 지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지연을 다시 봤어요. 그녀는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진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지연의 모든 거짓말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판사는 엄중한 표정으로 판결을 내렸어요.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그리고 피해 금액 전액 배상 명령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순수한 마음을 악용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고, 이는 용납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판사의 말씀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준호가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당연한 대가였어요. 재판이 끝나고 저와 준호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어요. 준호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보지 못했던 웃음이었어요. 그 후 준호는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사에 복귀했고 친구들도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심스러워 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이제 완전히 회복했어요. 새로운 사람도 만나기 시작했고 이번엔 정말 천천히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준호는 더 성숙해졌고 저 역시 어머니로서 아들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물론 지연에게서 돈을 전부 돌려받지는 못했어요. 그녀는 빚도 많고 형편이 어려워서 조금씩밖에 갚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더 이상 그 돈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어요. 중요한 건 준호가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벗어났다는 거니까요. 준호는 지금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이번 사람은 정말 진실하고 좋은 분이에요. 준호도 천천히 마음을 열어가고 있고요. 언젠가 준호가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진심으로 축복해 줄 거예요. 그리고 제 며느리가 될 그 사람에게 말할 겁니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고 이 아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착한 사람인지 알아달라고요. 어머니로서 자식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며느리 될 사람을 의심하고 조사한다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요즘 준호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잘 넘겼다는 것에, 아들이 다시 행복해졌다는 것에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준호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언젠가 진실한 사랑을 만나기를, 그리고 평생 건강하고 웃으며 살아가기를 말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시청자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